안녕하세요.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했던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흉흉하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흉흉한 일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여 전 겪은 소름 돋은 일은 나 자신 또한 그 흉흉한 세상에 살고 있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더군요. 제가 사람을 쉬 믿게 되지 못한 그때 일에 대해 공유해 볼 테니 부디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라는 사람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해요. 아주 나중에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에 의하면 어머닌 절 낳고 몇 달 되지 않아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별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또한 제 나이 고작 5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아버진 당시 일하던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당한 뒤 제 곁을 떠나신 거죠. 때문에 저는 5살 때부터 원래 함께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가끔 제 부모님 얘기를 하며 눈물을 짓곤 하셨습니다. 에휴, 나랑 네 할애비가 사람 보는 눈이 영 꽝이었던 게다. 네 애비가 좋다고 했어도 부모인 우리가 네 애비 결혼을 말렸어야 했어. 네 애미란 여자가 임신까지 한 몸을 가지고 다른 놈이랑 바람필 기집인 걸 우리가 알아챘어야 했다. 그 말이야. 그랬으면 적어도 성호 네가 엄마 사랑이 뭔진 알고 컸을 거 아니냐. 불쌍한 내 손주, 불쌍한 내 아들. 할머니 할아버진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손주인 저를 키우며 위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라고 하셨죠. 그 말씀처럼 두 분은 정말 저를 애지중지하며 키워주셨어요. 특히 두 분은 제가 어디 가서 부모 없는 애라는 말을 절대 듣게 하지 않으려 애를 쓰셨죠. 그런 두 분 아래서 저는 나름대로 올바르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남들은 제가 조부모님과 살았다고 하면 간혹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더군요.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저희 집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조금 넉넉한 형편이었어요.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았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임대업을 하며 꽤 많은 부를 축적하셨거든요. 제가 나고 자란 이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도시인데 두 분은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부자 소리를 듣곤 하셨죠. 하지만 두 분이 절 사랑해 주시고 유복하게 키워주셨다고 해서 제 마음에 상처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야, 고아야, 너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갔다며? 얼마나 못났으면 엄마한테 버림을 받냐? 너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그러다 진짜 한 대 맞는다.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딜 가나 이상한 놈들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중학교 출신인 녀석 하나가 유독 저를 놀려대곤 했었어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화가 쌓이고 쌓였던 저는 결국 그놈 얼굴에 주먹을 냅다 꽂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그 녀석과 한바탕 싸움을 벌였고 그날 저희 할머니와 그놈의 엄마가 학교에 불려왔어요. 얘, 네가 먼저 우리 아들 얼굴에 손댔다며? 17씩이나 된 애가 어쩜 그렇게 몰상식하니? 친구들끼리 말다툼할 수도 있지. 어디 조금 있으면 성인 될 애가 주먹부터 올려? 그놈의 엄마는 오전자전답게 참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놈의 엄마에게 냅다 소리를 지른 건 바로 저희 할머니였죠. 이 여편 내가 미쳤나? 감히 누구 손주한테 몰상식하다고? 이봐요. 애를 얼마나 못나게 키웠으면 애가 친구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파며 즐거워한답니까? 당신이 애를 이딴 식으로 키워서 애가 아들이 친구한테 혼쭐 나고 다니는 거요. 뭐라고요? 이 노인네같이 뭐라는 거야? 아직 내가 66밖에 안 됐는데 어디다 대고 노인네래? 그리고 내가 노인네라고 생각했으면 냉큼 어른 공경을 할 것이지. 어디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큰 소리를 내? 얘, 너 이름이 뭐라고? 너 또 한 번 더 내 손주한테 고아니 어쩌니 해대면 그땐 각오해라. 난 우리 손주한테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고 할 생각 없어.
우리 손주가 여태 네가 무서워서 봐줬겠니? 착해서 참은 거지. 너 얼른 우리 손주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해? 전 할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 내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놀라긴 저뿐 아니라 그놈과 그놈 엄마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겉보기엔 꽤 연약하고 키도 작으셨거든요. 때문에 그놈 엄마도 저희 할머니를 우습게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놈과 그놈 엄마는 얕잡아 봤던 저희 할머니에게 된통 혼이 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일 때문에 학교에 못 와본 할아버진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무지하게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이런 못 빼어먹은 집안이 있나? 감히 내 손주 가슴에 멍을 내? 내가 눈물 쏙 빠지도록 아주 혼쭐을 내고 왔어요. 성호 너 절대 어디 가서 기죽고 다니지 말거라. 그런 놈들 말엔 상처받을 가치도 없어. 너한텐 항상 이 헬미랑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너 어디 가서 꿀릴 거 하나도 없다. 할머니 할아버진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셨습니다. 그런 듬직한 두 분이 있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아라고 상처받는 일을 겁내지 않게 됐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강한 모습을 보게 됐던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어머, 얘 식은땀 좀 봐. 아이고, 얘가 왜 이래? 그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매일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던 전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 할머니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정말 내장이 죄다 꼬인 것처럼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토기가 몰려와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전부 개원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배탈 나는 느낌에 설사까지 했죠. 여보, 아무래도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성호야, 병원 가자. 걸을 순 있겠어? 정말 하늘이 핑핑 돌고 식은땀이 나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병원이 멀지 않아 두 분은 차를 몰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제 양팔을 한쪽씩 자신들의 어깨에 두른 채 다 큰 저를 거의 들다시피 해서 차로 옮기시더라고요. 당시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셨던 어른들이 말입니다. 나중에 듣기로 두 분은 구급차를 타는 것보다 자차로 저를 데려가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다음 날 네 헤레비도 나도 엄청난 근육통에 시달렸단다. 평소 운동도 안 하던 우리가 80kg가 넘는 널 부축하고 갔으니 얼마나 무리가 됐겠니? 근데 그때 무리다 뭐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더구나. 그저 우리 손주 이러다 죽겠다 싶은 마음에 네 할아버지도 나도 초인적인 힘이 나왔던 것 같아. 원인은 급성 식중독이었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무더운 나날이 계속됐었는데 아마 바로 전날 아침에 싸가서 저녁이 돼서야 먹었던 김밥이 다음 날이 돼서야 문제가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괜찮겠지 싶어서 먹었던 게 화근이 됐던 거죠. 이렇듯 두 분은 제 일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던 참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다름없던 두 분 속을 썩이는 일은 평생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외아들까지 일찍 잃은 두 분께 저만은 오래도록 그저 기쁨으로만 남고 싶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두 분이 계신 이곳 고향으로 들어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곤 첫 얼굴 전부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찾아 두 분께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월급 받는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결실인 이 첫 얼굴만큼은 두 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임대업을 하며 큰 재산을 모은 두 분께 200만 원도 안 되던 그 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 돈을 마치 귀한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쓸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맙구나. 아무리 우리 손에 자랐다지만 성호는 역시 네 애비 아들이 맞나 보다. 네 애비가 처음 취업했을 때
딱 우리한테 이렇게 월급을 줬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야. 우리 아들도 성호도 우리 손으로 키웠으니 이렇게 똑같이 자라준 거겠죠, 여보. 성호야, 우린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한테 효도도 안 해도 되고 돈도 많이 안 벌어도 돼. 그저 지금처럼 이렇게 착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네 애비처럼 위험한 일도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 일하면서 때론 따분하더라도 찬잔하게 살아. 우린 그거면 된다.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구나. 두 분의 가슴엔 아직도 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깊숙하게 자리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잃은 슬픔을 딛고 절 잘 키워주신 두 분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론 어느덧 나이 드신 두 분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저는 그런 두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길,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오래도록 효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은 참 잔인하더군요. 할아버지, 성호야, 울지 말거라. 난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드디어 네 애를 보러 갈 수 있게 됐을 뿐이다. 할아버진 제 나이 33살에 지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 85에 노화를 이기지 못하신 거죠. 힘없이 제 손을 잡아주던 할아버지도, 저와 함께 슬퍼하던 할머니도 그저 자연의 섭리라며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와 같았던 할아버지를 보내는 일은 제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는 더더욱 할머니께 집착하게 됐어요. 할머니, 힘드시게 왜 자꾸 집 청소를 하세요? 제가 집에 와서 청소기도 돌리고 밀대도 민다고 했잖아요. 가뜩이나 무릎도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손주 이렇게 속상하게 하실 거예요? 냅둬라. 아이 할미가 평생 해온 일인데 안 하면 오히려 심심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천천히 빗질도 하고 하면 된다. 일하느라 힘든 우리 손주한테 이 헬미가 이렇게라도 보탬이 돼줘야 하지 않겠냐. 할머니는 이렇게 건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보탬이 돼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보내드린 마당에 전 할머니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에휴, 등치만 컸지? 우리 손주 아직 소가알맹인 7살 꼬마애로구나. 이래서 어떻게 장갈 가고 자식을 키우고. 전 할머니랑 이렇게 둘이서만 오래오래 살 거예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남자가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야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누구의 남편도 아빠도 좋지만 전 지금은 할머니 손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 우리 주말에 민속촌 다녀올까요? 할머니 예전에도 거기 갔을 때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무조건 집으로 달려와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이야 친구들도 만나고 회식도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했죠.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제 평일 일상이었어요. 주말엔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약해지신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곳저곳 놀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추억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바다색이 어쩜 저렇게 예쁘냐. 내가 무릎만 괜찮았어도 저기 바다까지 가서 한 번만 만져보고 싶구나. 가서 만져보시면 되죠.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에 이 헬미가 어떻게 들어가노? 저런 데는 휠체어도 들어가기 힘들어. 에이, 두 다리 튼튼한 손주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자, 업히세요, 할마마마. 아니다, 아니야. 아이 헬미 무거워. 나 없고 저 모래사장을 네가 어떻게 걸어가니? 아이 할머니가 뭐가 무거워요. 자, 일어납니다. 어차. 무겁긴 다 업히신 거 맞아요, 할머니? 너무 깃털 같잖아요. 그러게 평소에 밥 좀 많이 드시라니까. 할머니만은 잃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비웃듯 세월은 자꾸만 할머니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할머니 식사량도 점차 줄여가셨어요. 때문에 점차 더욱 말라가는 할머니를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며 할머니 몰래 참 많은 눈물을 훔쳤죠. 어느 날은 할머니를 업고 모래사장을 걸었었는데 할머니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성호야, 네 나이가 벌써 곧 있으면 40줄인데 이제 너도 네 짝을 찾아야지. 갈 사람이 네 헬미 말고 너도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나갈 색실 찾아야 하지 않겠어? 네 옆에 누군가 있는 모습을 봐야 이 헬미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텐데. 그런 소리 마세요. 그리고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언젠가 제가 색시 데려올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시면 되죠.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던 절 걱정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나이 39에 그런 할머니 걱정을 덜어줄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말이죠. 좋은 세입자 들어올 수 있게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걱정 말라니까요, 사장님. 아유, 그런데 진짜 너무 아깝다. 내가 진짜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아이, 사장님이 자꾸 거절하니까 아쉬워서 자꾸 미련이 남네. 효자에 사람 좋고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 여태 이렇게 장가를 안 갔으니 말이야. 번번이 말씀은 감사하지만 역시 전 할머니 모시는 거 외엔 아직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당시 전 연로해지신 할머니 대신 건물 임대 관리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 할머니 앞으로 돼 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에 들렸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인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두 분의 건물 일을 봐주던 분이셨죠. 저는 그분께 정중한 거절의 말을 하며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한 두세 달쯤 전부터 자꾸 누굴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거의 포기하듯 하신 말이라 거절하기가 전보다 수월했죠. 그런데 부동산 옆쪽에 세워둔 제 차 앞을 웬 젊은 여자 한 명이 서성거리고 있지 않겠어요? 제 차 앞에서 무슨 일이세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 주인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사장님 차 뒤쪽을 살짝 박았어요. 너무 놀라서 우선 차부터 살피고 전화 드리려고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여잔 제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 제 차를 박았다고 말하더군요. 비교적 넓은 골목길이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팔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죠.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보험 처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보험 부르지 말고 제가 수리비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접촉사고를 냈었거든요. 근데 또 보험사를 부르면 보험료가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요. 수리비로 실랑이 하고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벌인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직 젊은 아가씨가 참 솔직하면서도 경우도 바르네. 사장님, 이 아가씨 말대로 해주지 그래요. 뭐 돈 떼먹거나 오리발 내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저를 배웅하러 나왔다가 상황을 지켜보게 된 부동산 아주머니는 그 여자의 편을 들어주더군요. 정말로 미안해 보이는 그 여자의 표정에 저는 알겠다고 말하곤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게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송이라고 말한 그 여잔 정말로 제 차 수리비를 모두 계좌이체 해주더군요. 그것으로 그 일은 마무리된 줄 알았건만 송이 씨는 제게 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수리비도 다 주셨고 제가 어딜 다친 것도 아닌데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저 때문에 카센터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 낭비도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러니까 제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누군가한테 미안할 짓을 했으면 꼭 배로 사가든 보답이든 해야 하는 법이라고요. 부탁드려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송이 씨의 말을 끝까지 거절하기 어렵더군요. 때문에 저는 얼른 밥만 먹고 오자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송희 씨는 자신이 저보다 3살 어린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이런 말을 덧붙였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29살 때 교통사고로 한나라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론 원래 같이 살던 할머니랑 둘이 살았었죠. 그런데 할머니도 3년 전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 많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떠들썩하던 집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자꾸만 불현듯 떠올라서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쓸쓸하셨겠어요. 네, 흘러가는 세월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너무 우울한 얘기였죠? 오랜만에 술도 한 잔 들어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이런 말이 나왔네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술이 들어갔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이런 말이 나오진 않잖아요. 저 성호 씨가 되게 편한가 봐요. 들어보니 똑같진 않아도 나름 저와 비슷한 부분이 꽤 있더군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거,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등등 말이죠. 심지어 제 유일한 취미가 가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송희 씨 또한 저와 똑같은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살아오며 느낀 것, 취미 생활 등 맞는 부분이 많으니 자연스레 말도 잘 통했습니다. 저런, 아, 그러셨구나. 저도 성호 씨 마음 알아요. 할머니가 자꾸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하루하루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아쉬워하기보단 할머님과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래야 할머님 마음도 조금이나마 더 편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참 괜찮은 분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하자 이 사람과 내가 인연이 있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송희 씨였습니다. 어? 성호 씨, 성호 씨 맞죠? 어? 송희 씨, 아,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저 아는 사람 병문안 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호 씨는요? 오늘 회사 안 가신 거예요? 아, 이분이 성호 씨 할머님이세요? 네. 아이, 할머니가 요즘 아프신 곳이 많아서 휴가 내고 병원 진료 좀 보러 왔어요. 저희도 진료 마치고 이제 막 점심 먹으러 가려던 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예, 예. 성호야. 어떻게 아는 아가씨냐? 아, 그냥 어떻게 알게 된 분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다니요. 같이 밥도 술도 먹은 사이에. 근데 저도 아직 점심 전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나요? 저도 마침 점심 먹으러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송희 씨는 대뜸 우리와 밥을 같이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모르고 할머님 밝게 웃으며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젊은 처자가 부침성도 좋구만. 같이 가, 같이. 아,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같이 밥 먹어주면 나야 좋지. 감사합니다. 매번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질렸거든요. 혼자 사는 데다 일도 집에서 하니까요. 생전 여자 얘기라곤 한 적도 없는 저와 아는 여자라니 할머니는 마냥 좋으신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혼자 밥 먹는 일이 싫었다던 송희 씨의 말에 괜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정이야 저번에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린 얼떨결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할머니를 대하는 송희 씨의 태도가 정말 고맙더군요. 할머니, 여기 생선구이가 진짜 맛있어요. 자, 제가 가시도 다 바르고 작게 손질해 드렸으니까 조금씩 꼭꼭 씹어서 드세요. 아셨죠? 목 안 막히게 국도 잘 떠드시고요. 아, 여기 미지근한 물이요. 연로한 할머님과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송희 씨는 능숙하게 저희 할머니를 챙겨주더군요. 제가 챙긴다고 해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자신이 꼭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해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송희 씨의 성품이 잘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밥을 다 먹고 헤어질 땐 휠체어를 탄 할머니 앞에 망설임 없이 쪼그려 앉더군요. 자신의 원피스가 땅에 닿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이죠. 그리곤 저희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꼭 밥 거르지 말고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에 또 봬요. 아이고, 치마 더러워져. 얼른 일어나. 치마야 빨면 되죠.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다음에 또 봐요, 성우 씨. 그날 할머니는 송이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는 송이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처자야. 그렇지? 너 그 처자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할머니. 그럼 무슨 사이가 되게 좀 만들어 봐. 그 처자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며. 앞으로 너랑 둘이 의지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무 사이 아니라는데 벌써 손주 결혼까지 시키셨네. 할머니께 핀잔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내심 그날을 계기로 송이 씨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며칠 뒤 또다시 식사를 함께 하자는 송이 씨의 연락을 계기로 우리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가 된 송이 씨와 만남을 가진 걸 정말 잘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짜잔! 제가 할머니 선물 사왔어요. 집에서도 발이랑 머리 시렵지 마시라고 얇은 모자랑 수면 양말 사왔어요. 어머, 우리 할머님한테 완전 찰떡이다. 할머니, 제가 저번에 사온 영양제 왜 안 드셨어요? 화장실 잘 가시려면 유산균 꼬박꼬박 드셔야 한다니까요. 안 그럼 나중에 고생하세요. 저에게도 잘했지만 여자친구는 저희 할머니를 진심으로 위해줬어요. 워낙 여자친구를 좋아하시던 할머니를 위해 여자친구는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와 줬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할머니를 위한 선물도 빼먹지 않았죠. 심지어 연애 초라 저와 둘이서만 있고 싶을 법도 한데 여자친구는 연애 전에 저처럼 할머니를 모시고 이곳저곳 놀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뭐하러 늙은이랑 같이 놀러 가? 한창 좋을 땐데 둘이서만 다녀와. 난 방해만 돼. 방해는요, 할머니. 또 서운한 말씀 하신다. 이건 다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후회했었거든요. 조금 더 이곳저곳 모시고 다닐 걸, 조금 더 할머니랑 추억도 많이 쌓을 걸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 못 해드렸던 거 할머니한테라도 꼭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전 할머니가 너무 좋거든요.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까지 위해주는 여자친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고 정말 마음을 놓으셨던 걸까요? 이제야 비로소 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세상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으셨던 걸까요? 여자친구와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더 이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죠. 그 시간 동안 저만큼 눈물을 흘려준 건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던 여자친구였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저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고맙다, 송이야. 네 덕분에 이젠 내가 성호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 우리 착한 성호, 앞으로 꼭 잘 좀 부탁한다. 성호야, 이 헬미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어. 이 할미가 네 할아버지랑 애비랑 같이 하늘에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으마. 사랑하는 우리 손주, 나 가더라도 조금만 울고 송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나흘 뒤 할아버지 아버지 곁으로 가시고 말았죠. 제가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고작 8개월 만에 말입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잃은 제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애써 울음을 참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이 현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옆을 장례 3일 내내 지켜준 사람도 바로 여자친구였습니다. 성호 씨, 조문객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뒷정리 내가 마저 할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부터 집에 가서 쉬어. 지금껏 있어준 것만 해도 넘치게 고마워. 할머님 말씀 기억 안 나? 나한테 성호 씨 끝까지 부탁하고 가셨잖아. 성호 씨, 이젠 내가 할머님 대신이야. 그러니까 나 좀 믿고 기대도 괜찮아. 그런 여자친구에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엔 부동산 아주머니도 오셨는데 아주머니는 여자친구를 보고 아른 체를 하시더군요. 사장님처럼 소문난 효자가 얼마나 상심이 커요, 그래. 아휴, 얼굴 상한 것 좀 봐. 아니, 그런데 저기 열심히 음식 나르고 있는 아가씨, 혹시 그때 그 차 사고 낸 아가씨 아닌가? 맞아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저랑 만나는 사이예요. 세상에,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도와줘? 그때 보니까 인상도 좋더만 역시나 참 사람이 된 아가씨네. 사장님, 그거 알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인 거예요. 저런 아가씨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해요.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저도 여자친구만한 여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에 할머니 또한 함께 모셨어요. 여자친구는 할머니를 납골당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서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죠. 혼자 집에 남아있을 제가 걱정된다며 말입니다. 고마워. 송이 네가 아니었다면 나 훨씬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리고 성호 씨, 나 할 말이 있어. 여자친구는 저희 집 식탁에 저와 마주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여자친구는 미처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런 말을 하기에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지금 이게 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성우 씨, 난 가족 모두를 잃고 집에 혼자 남는 괴로움을 알아. 그러니까 성우 씨만큼은 예전의 나처럼 괴롭지 않게 이젠 내가 성우 씨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만난 지 비록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난 성우 씨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여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람이다 싶은 여자친구가 먼저 청혼을 해준 일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막 할머니를 보냈던지라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더군요. 여자친구가 물론 좋긴 하지만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결정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여자친구는 대답 없는 저를 보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곤 돌아갔습니다. 마음부터 추스르고 다시 대화하자며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손주 성호야,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헬미 말 들어. 그 앤 절대 아니야.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송이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아니다. 그래도 그 애는 아니야.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제 꿈에 밤새도록 나와 절규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쪼그려 앉아 계속해서 흐느끼셨어요. 절대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안 된다면서요. 처음 꿈에서 깼을 땐 그저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에 여자친구를 할머니께서 예뻐하시기도 했고 결혼에 대한 고민과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겹쳐 그런 꿈을 꿨나 싶었죠. 하지만 다시 잠이 들어서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꿈에 나와 우시더군요. 어찌나 꿈을 반복해서 꿨던지 아침에 일어나서까지 할머니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네, 그냥 해주세요. 뭐 별다른 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에 결국 여자친구에 대해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괜히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도 만나지 않았죠. 솔직히 평소 이 사연 튜브를 즐겨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해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몽을 밤새 꾸고 나니 이곳 사연들도 생각이 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결정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현명한 행동이었어요. 네? 사장님,
정말 이송이란 여자에 대해 조사하신 내용이 맞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이송희 씨에 대해 정확히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정말 무서운 여자한테 물릴 뻔하셨네요. 그 나이에 벌써 사기 전과 오범이라니 정말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뒷조사 결과를 업체 직원에게 들은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투성이었더라고요. 충격적인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우선 그 여잔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더군요. 그 여잔 당시 백수로 무려 사기 전가가 5개나 있던 전가자였어요. 게다가 여자친구는 법적인 유부녀기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남편하고는 한 7개월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 남편이었고요. 2년간 결혼 생활하다가 틀어진 모양인데 재산 문제로 이혼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분할받을 재산도 없는데 이송희 씨가 인정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제가 그 남편 주위 사람들을 좀 탐문해 봤는데요. 이송희 씨가 결혼 생활 내내 사치도 심하고 아주 밖으로만 나돌아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송희 씨가 남편한테 빌붙어 살다가 버림받게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남자한테 갈아탈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물려받을 재산이 꽤 있던 사장님이었던 거죠.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도 전에 작정하고 제게 접근했던 거예요. 할머니와 살았다는 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죠. 애초에 그 여자의 할머니는 어릴 적 돌아가셨었고 죽었다던 부모님은 서울에 멀쩡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여잔 부모와 여동생에까지 사기를 치다 절연당한 지 몇 해는 된 상태였어요. 게다가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에게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남다른 사이와 30억가량 하던 두 분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말해준 사람이 바로 부동산 아주머니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소름 돋게도 원래부터 언니 동생하는 가까운 사이였더라고요. 업체 직원은 제게 카페에서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엔 부동산 아주머니와 그 여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아직도 결혼 얘기가 안 나왔어? 에이, 둘 다 나이도 있는데 대충 빨리 진행해버려. 나 매번 빚독촉 받느라 미치겠단 말이야. 얼른 송이니가 그놈한테 돈을 뜯어내야 나도 이 빚독촉에서 좀 벗어나지. 좀 기다려봐 언니. 그러게 누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다가 쪽박 차래?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일찌감치 이혼당했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결판 나는 건 시간 문제야. 아우, 맨날 그 노인네 병원 들락거리면서 제발 빨리 좀 가라고 속으로 기도하느라 혼났어 진짜. 얼른 빨리 결혼해서 돈 뜯어내고 튀어버려야지. 너 근데 이혼 소송 끝나기 전에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생기면 혼인신고하자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그만이지. 그리고 난 지금 남편이랑 호적 정리 된다고 해도 애초부터 성호 씨랑 혼인신고할 생각 없어. 그 전에 얼른 돈만 뜯어내고 튈 건데? 나 세 번째 결혼은 잘생기고 어린 남자랑 하고 싶단 말이야. 아유, 야무진 기집애. 아무튼 너 이번 일 잘 되면 나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비록 김성우 걔한테 너 소개시켜주는 일은 실패했지만 네가 차 사고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 게 나라는 거 안 잊었지? 지금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졌을 때 김성호에 대한 정보 준 것도. 아유, 알았어. 나중에 나 도망가고 나면 나랑 관련된 거 안 걸리게 언니나 조심해. 근데 언니,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이랑 그 옆에 오피스텔 건물 진짜 다 그 집 거 맞지? 맞다니까.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완전 빠삭하지. 그 노인네 죽었으니까 그거 다 그 집 손주 거야. 넌 그놈 잘 물고 놓치지나 말어. 처음부터 부동산 아주머니가 제게 소개시켜 주려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정보를 준 것도 전부 말이죠. 부동산 아주머니는 자신도 돈을 나눠받기로 한 조건으로 그 사기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제야 사고가 났던 날도 장례식장에서도 여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하던 부동산 아주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계획 범죄에 내가 연루돼 있었다니 소름이 쫙 돋았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두 분의 재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건만 이미 그 여잔 부동산 아주머니를 통해 모든 걸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말이죠. 이송희 씨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장님을 꼬신 겁니다. 있지도 않은 할머니 얘기를 들먹이면서 사장님 할머니께 잘하는 척 했던 것도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요. 저희한테 뒷조사 맡긴 게 사장님 인생을 구했네요. 그렇게 업체 직원과 헤어지고 나서도 충격 때문에 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정말 저를 구해주려 꿈에 나타나 주신 건가 싶었죠. 저는 저와 할머니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고 한 그 사기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안고 우선 유능한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그리곤 그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와 부동산 아줌마를 고소해버렸죠. 그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그 여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제 연락을 받고 저를 기다리던 그 여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성우 씨, 마음은 잘 추슬렀어? 회사 쉬면서 나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할머님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거지. 다 알고 있어. 나도 똑같은 아픔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나 성호 씨 걱정 정말 많이 했어. 이제 좀 괜찮아? 그리고 우리 결혼 얘긴 혹시 더 생각해 봤어? 그 여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안내한 뒤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내어주더라고요. 저는 물끄러미 그 냉수를 바라보다 곧장 그 여자에게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그 여자에게 소리쳤죠. 아, 성호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센쇼 그만하지 그래? 뭐? 똑같은 아픔? 너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너희 부모님도 서울에 살아계시더만. 너 이러고 사는 거 별거 중인 네 남편은 모른다며? 왜 이러고 사냐 이 사기꾼아. 어? 한심하기 정말 짝이 없다. 성호 씨가 그걸 어떻게... 세상에 안 드러나는 진실이 있는 줄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그러시더라. 너랑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가 네 실체에 대해 알려주셨다고. 그걸 나더러 지금 믿으라고? 왜? 안 믿겨? 나도 이런 황당한 현실이 안 믿기더라. 내가 너 같은 꽃뱀한테 물릴 뻔했다는 이 현실이 말이야. 야, 이 쓰레기야. 나 변호사 통해서 너 고소하고 왔어. 너 사기 전과 오범이라며? 너 나랑 애초에 혼인신고할 생각도 없고 내 돈만 들고 튀려고 했다며? 그거 말짱 도루묵 됐어. 감히 우리 할머니 마음을 욕되게 해? 어디 그 대가 콩밥 먹으면서 잔뜩 치러봐. 저는 그 여자에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줄줄이 읊어줬어요. 그러자 그 여잔 처음엔 당황을 하더니 곧이어 뻔뻔한 태세를 갖추더군요. 아, 진짜 곰 같은 게 어떻게 눈치챈 거지? 그래, 나 애초에 너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나 아직 법적으로 유부녀야. 근데 내가 아직 돈도 제대로 못 뜯어냈는데 그게 고소가 되겠니, 이 멍청아? 멍청인 너지. 계획적으로 재산 피해를 입힐 사기 계획을 세운 증거가 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미수죄가 성립된다더라. 나 그 증거들 죄다 이미 확보해놨어. 게다가 넌 이미 전과가 5개나 있는데 과연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디 법에 철퇴 한번 제대로 맞아봐. 증거가 있다고? 성우 씨, 우선 진정해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성우 씨 진짜 사랑했어. 근데 성우 씨가 알면 싫어할까봐 차마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못했던 거야. 계획 범죄가 아니라니까. 나랑 만나고 난 후에 별거도 이혼 소송도 시작한 거 다 알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사랑?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다 아는데 애쓴다 진짜. 그래도 내가 성호 씨를 좋아한 건 진짜야. 성호 씨, 성호 씨도 나 많이 좋아했잖아. 나랑 결혼도 하고 싶었던 거 다 알아. 근데 그런 날 기어코 감옥에 보내겠다고?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그럼 내가 진짜 평생 성호 씨한테 잘하고 살게.
미쳤냐? 내가 너랑 평생 살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네가 앞으로 빌 곳은 내 앞이 아니라 판사 앞이야. 알았어? 성호 씨, 성호 씨. 저는 그 여자가 천벌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악을 쓴 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런 무서운 여자를 제가 만났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면서 말이죠. 그 뒤로 찾아간 건 부동산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반기던 부동산 아줌마는 제 입에서 나온 진실을 듣고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그리곤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네? 난 그냥 투자 실패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난 사장님한테 뭐 해끼친 거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나한테 고소라니요. 처음부터 내 정보 그 여자한테 알려주면서 돈 뜯어내라. 그 돈 나한테 나눠줘라. 계획 세워준 게 그쪽 아니었어요? 나한테 그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한 것도, 그 여자가 나한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그쪽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근데 난 솔직히 답답하니까 말만 그렇게 꺼내본 거예요. 아직 버젓이 남편도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면서 덥석 문 건 송이 그 기집애라니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싫습니다. 처음 일을 벌일 때 이 정도 각오했어야죠. 난 고소 취할 생각도 없고 공범으로 처벌을 받든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든 아줌마도 이 정도 마음고생은 해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뭐든 대가 없는 행동은 없는 법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범죄자들의 특징인 건가 보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는 그 여자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하려는 인간에겐 그만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별거 중이라던 그 여자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 남자에게 위자료라도 꼭 청구하라는 의미로 그 여자의 행동을 까발려 주려고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 남자는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끝까지 대단한 여자네요.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자 과거를 다 알고서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제가 그 여자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엔 돈을 안 주니까 제 동생한테까지 돈 빌리려는 모습을 보고 저 이혼 결심한 거예요. 그런 주제에 자기가 이런 여자인 거 몰랐냐면서 아득바득 재산 분할까지 받으려는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근데 그 와중에 사기 결혼으로 다른 사람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다니 일찌감치 이혼 소송 건 제 자신이 잘했다 싶네요. 아무튼 꼭 고소 취하지 말고 그 여자한테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길 바래요. 그 남잔 한때나마 그 여자를 진심으로 위했다는군요. 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그 여자는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준 사람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후 제 전 여자친구는 선처해달라며 몇 번이나 절 찾아오고 전화를 걸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찾아온 그 여자를 경찰을 불러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여자는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기 미수범으로 처벌받은 거죠. 솔직히 미수범이라 실형이 나올까 싶었지만 치밀한 사기 계획과 동종 전과가 여러 개나 있다는 점, 그리고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 그 여자에 대한 증언까지 한 부동산 아줌마 덕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한 그 여자는 역시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자신의 전 남편에게 위자료도 물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아줌마 또한 결국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적극 반성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을 받았죠. 그 끔찍한 일로부터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제게 사기를 치려 했던 그 여잔 아직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아줌마는 고객인 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일이 일파만파 소문으로 퍼져 한동안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님도 뚝 떨어져 몇 달 전 부동산을 접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제 꿈에 나온 할머니 덕에 저는 무서운 사기꾼들을 응징하고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르곤 합니다. 그런 계획 사기에 평범한 사람인 제가 휘말려 들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당시 제 꿈에 나온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제 삶은 아주 크게 변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경험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제 사연을 듣고 항상 주의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삭막한 말인 것 같지만 지독하게 당하고 난 뒤 후회하는 것보단 그 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사연을 마치며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기꾼들에게 반드시 천벌이 내리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